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까지 보도를 종합해서 제가 그린 그림을 같이 보시면은 1분기 영업이익 하이닉스 적자 확대되어서 마이너스 3.8조 원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적자 전환해서 마이너스 4조 원대 영업이익, 이렇게 지난주 그 예상치보다 더 악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전체로는 영업이익이 한 7,200억 정도로 완전 이거는 충격적인 감소인데, 전년 동기는 14.12조 흑자가 났었죠.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과 향후 전망이 이제 중요한데,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반도체뿐만 아니고요, 주요 기업들 어닝 쇼크가 지금 전망되는 상황인데, 결국 세금이 안 그친다. 즉 세수 절벽 현상이 이거 시작되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수조 원대 법인세를 납부를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국세가 세수 절벽이 되는 것이고, 아파트 거래 절벽은 서울,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지방세 세수 절벽 현상 가시화되는 거 아닌가. 예? 더욱이 말이죠. 지난 그 살인 마귀 정권, 국민 약탈 도적 마귀 정권인데, 거기서 약탈에 가던 부동산 관련 그 약탈적 세금, 이거,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만 충성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가 세금, 부동산 관련 약탈적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그래서 도적 마귀 정권의 약탈 이전 상태로 정상화시킨 거, 이거는 너무나 잘한 것이고요. 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정권을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그 세금이 줄어드니까 지방세 세수 절벽을 더 가속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이나 국방비도 증액해야 되고요, 과학기술 투자 늘려야 되고요, 또 그 필수적인 복지 지출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돈은 더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정부 지출. 그러면은 세수 절벽으로 세금은 덜 거치는데 지출 규모를 유지를 하려면은 결국 빚을 내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지금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좀 문마귀 도적 정권이 국가 부채를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려놨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숫자는 이전에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거의 참, 예, 네, 완전히가 욕설의 십자포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걸 자제하겠습니다. 예, 그냥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도대체 저렇게 많은 부채, 저 돈 다 누가 어디에 사용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하여튼 국가 부채 줄이는 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빚을 더 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현재의 지출 항목을 잘 살펴서 필요 없는 것 없애야 한다, 이겁니다. 예,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번영, 성장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낭비적인 그 정부 지출 없애야 합니다. 없애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의외로 지출을 없애야 할 부분 많다는 것, 이걸 이제 그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세수 절벽이 단기적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다. 이걸 앞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그림 보시면 과거 5년간 삼성전자 하이닉스 법인세 납부 실적입니다. 22년에 두 회사가 낸 법인세 대략 6조 원대이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법인세 총 액수는 한 100조 원 된다고 하니까 삼전, 닉스 두 회사가 낸 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 아닙니까? 이거는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같이 그려봤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그 현대차 수출이 지금 풀풀 날고 있잖아요. 지금 풀풀 날고 있는 건 지금 현대차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그러니까 덩치가 적어서 그거는 별로 고려할 가치가 없고요. 지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반도체 폭삭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동차 부분이 좀 그 커버될 수 있겠나 해서 이제 같이 본 것인데 법인세 에서 반도체 빈자리를 채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3월 실적을 이제 업데이트, 3월 수출입 실적을 이제 업데이트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간단하게 이거는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본다면은 이제 반도체 수출 감소세 여전히 현저하고 지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적으로는 중공, 아시안, 베트남으로의 수출 감소가 이제 계속 심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하반기 이후에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생산 그 변동치도 보면은 반도체 부분 엄청납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그래서 이 수출 감소라는 것은 기업의 매출 감소이고요. 또 이익 감소이고요. 그래서 법인세, 세수 절벽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대표 품목들 수출 감소가 지속된다는 것은 글로벌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사라지는 현상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즉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한 유효 수요 감소로 인해서 경기 후퇴되는 거 되고 있는데 이걸 반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속된다는 겁니다.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죠. 반도체가 특별히 심하다는 것은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메모리 분야가 특히 타격을 받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모두 중공에다가 몰빵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하이닉스는 중공에 거의 100% 몰빵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반도체, 중공을 대상으로 한 세계 반도체 세계 대전이 더 격화되고 있잖아요. 더 격화되고 있다. 매우 오래 간다. 이거 이번 영상에서 또 자세히 볼 것입니다. 그래서니까 지금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고 앞으로 계속 쳐맞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사진은 그 산업자원부 보도 자료입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으로 CNN 등 여러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 것인데 일본이 핵심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류 이걸 글로벌 수출 통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중공을 겨냥한 것이죠. 즉 미국, 네덜란드, 일본이 연합군을 형성했다. 장비 분야에서 핵심 첨단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연합군 형성했다. 그래서 일본은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이후 반도체 전쟁은 진짜 더 격렬해진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하반기 반도체 회복된다 이 주장은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은 다른 그 보도 보시죠. 그 뭐 블룸버그, 로이터 이런 보도 그 간단하게 그 위에 타이틀만 그 이렇게 캡처한 것인데 미국은 중공과 러시아 추가 제재를 지금 테이블 위에서 만져서 끓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유크레인 전쟁에서 중공의 러시아 지원 때문입니다. 중공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것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게 미국 아니겠습니까? 뭐 패권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정의의 관념에 지금 합치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반도체 전쟁 관련해서는 미국은 처음부터 중공과 이 반도체 전쟁을 협상하겠다. 그런 협상 카드는 테이블에 없었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중공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오래 버티면 그러면 전쟁은 오래 가는 겁니다. 전쟁은 오래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의외로 중공이 일찍 폭삭 망개져 버리면은 그러면 반도체 전쟁도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중공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 망가져야지 이게 끝난다는 겁니다.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적어도 한 10년, 적어도 10년은 갈 거다. 이런 어떤 그 주장이 있다는 것을 이전 영상에서 본 바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중공이 그동안 이제 묵삽을 작년 10월 이후부터 지금 묵삽을 되도록 얻어 터지고 있더니 갑자기 마이크론을 보복 제재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웃기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메모리 쪽 첨단 메모리는 지금
팔지 못하고 그러니까 안 파는 거죠. 팔지 못하니까 안 파는 겁니다. 마이크론은 물론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범용 제품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전하고 닉슨을 빼버리고 마이크론만 이제 좀 두들겨 패겠다는 것인데, 마이크론은 중공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어차피 범용 메모리는 재고가 쌓여서 잘 팔리지도 않고 지금 값도 뭐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제재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중공 이외 시장에서 이제 삼전, 닉스, 마이크론 간 이 3자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고 문제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이 1.7% 이상 오랜만에 뭐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고작 0.7% 찔끔 올랐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1% 하락한 효과 아닙니까? 그래서 NXP 세미컨덕터나 인텔 이런 거 아주 몇 개 종목 외에는 반도체 종목 대부분 찔끔 오른 신용만 낸 것이고요. 상대적 하락인데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4% 이상 유독 급락한 것.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재 여파가 아니고요. 뭐 제재 여파도 좀 있겠죠. 있긴 있는데 그거는 크지 않고요. 그 전날 그 마이크론이 별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적자 폭은 더 확대되고 또 다음 분기에도 적자는 지속된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가 그 바닥 쳤다 이런 낙관적 발표 때문에 7% 이상 폭등한 것. 예? 그런데 저는 이전 그 최근 영상에서 그 마이크론의 저 회사의 낙관적 발표는 저는 그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 그랬는데 이걸 자연스럽게 되돌리는 조정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중공애들 반도체 전쟁의 대응 전략 너무 수준이 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크론 저렇게 제재 하나만 합니다. 별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론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제재를 해서 말이죠? 미국이 반격할 빌미를 주는 거냐 이겁니다. 미국은 중공이 빠락빠락 대들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의 덫에 더 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령 뭐 엔비디아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ASML이나 TSMC나 삼성전자나 도쿄 일렉트론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첨단 제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하죠. 예, 제재는커녕 애글, 복글, 지금 구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국 마이크론의 범용 메모리는 중공이 자기들 메모리 업체가 만든 것 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중공 공장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고 산수를 했거나 아니면 중공 내부에도 그 범용 메모리는 이미 재고가 넘친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재의 시력도 없이 미국의 반격 필리만 준 멍청한 전략으로 평가를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전 영상에서 정리했던 그 세계은행의 장기 성장 보고서요 골자를 다시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세계 경제는 심각한 저성장 시대를 경험한다. 최근 30년 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장기적 저성장 시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안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성장이 지금부터는 21세기의 이런 그 시대적 특성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계적 저성장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니냐. 이걸 지금 아주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한국의 수출도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점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금년 9월까지는요 수출 회복이 힘듭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 힘듭니다. 네? 만약 내년이라도 수출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수준은 안 되고 찔끔 회복되는 거 아니냐. 즉 한국도 세계 경제와 함께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상황은 이미 여러 번 분석했지 않습니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주구장창 추락하고 있다.
그런 내용 여러 번 분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 어디는 그런 거죠. 한국의 초저출산이죠. 네? 인구가 없으니까. 인구 절벽 현상이니까. 인구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소멸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2+1, 3+1 시대라고요. 예? 예? 뭐 학교 뭐 3개 합쳐서 한 개를 만들어야 되고 1판이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세계 성장보다 더 둔화될 수도 있겠다. 이거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또 그 숫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317, 276, 50, 123 이거 제가 산수한 숫자인데요. 서울 아파트 일평균 거래 건수에 관한 숫자입니다. 제가 그린 그 그림도 같이 보시면서 2006년부터 21년까지 15년간 서울에서는 하루 평균 317건 아파트가 거래됐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이게 바로 아파트 광풍 시절 영끌 매입 시기 아닙니까? 이때 하루 평균 276건이 거래됐고요. 그러다가 22년에는 연간 일평균 50건으로 거래 절벽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22년 10월에는 하루 28건, 하루 평균 28건. 완전히 정말 이 역사적 저점인 것 같습니다. 거래 실종이죠. 그래서 이제 11월부터 조금씩 늘어나서 2월에는 일평균 123건이 이제 거래됐습니다. 22년의 일평균보다는 2배 이상으로 이제 좀 그 거래가 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거 많은 거 아닙니다. 123건 많은 거 아닙니다. 저는 일평균 거래 건수가 150건 밑인 경우를 거래 침체라고 디파인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디파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최근에 한 게 아니고요. 벌써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디파인한 게. 예. 기준을 변경한 것도 없고요. 언제나 일평균 거래량 150건 밑에는 거래 침체입니다. 이것이 장기 평균 317건 한 절반 이하 아닙니까? 예. 그래서 2월에 비록 거래가 좀 늘긴 늘었는데 여전히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금 침체 상태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월 중순 이후에 2월의 거래 건수 증가 속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마지막 주에는 거의 정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더 안 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3월 이후의 거래가 다시 2월 이전으로 줄어들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매우 주목이 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의 돈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도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1960년대에는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부터는 100만 명씩 죽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이제 좀 있으면 20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예? 5분 1토막 난다고요. 인구 소멸시대 아닙니까? 이런 거 다 고려하면은 아파트 거래 침체 지속된다 이겁니다. 예? 지속된다 이겁니다. 혹시, 지금 아파트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이나 수도권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한번 해 보신다면은 아마 의외로 비어있는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왜 비어있느냐? 예? 이유를 딱 살펴보면은 그 살던 분이 늙어서 죽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케이스가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3년은 침체에서 침체라는 건 일평균 150건 밑에 있는 이 침체에서 탈출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많은 문제를 파생합니다. 크게는 내수 침체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세수 절벽입니다. 지방세 세수 절벽.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문제 제기했던 오늘의 주제에 돌아갑니다. 국세와 지방세 세수 절벽이 이거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봅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 부채 더 증가시키지 않고 필수적인 지출 수요를 충족하려면은 결국 불필요한 지출, 낭비적 지출 이거 없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혁명적, 국민적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5개 정도가 정리가 됩니다. 5개 정도. 1번. 최우선적으로 말이죠. 정당 국고보조금 완전히 없애버리자, 폐지시켜버리자 이겁니다. 현재 정치권은 다수의 여러 명의 부패한 범죄자들을 비호 방탄하는 아수라 국회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부패해버렸습니다. 부패한 아수라 국회입니다. 지금. 세금으로 정당 활동을 지원하면은 그 돈으로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헌법 지시를 쭉 부수는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수라 국회가 가짜뉴스 퍼뜨리고 세금으로 밥 처먹고 헌법 질서 파괴하는 짓거리를 지금 해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주말마다 세금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저 인간 쓰레기들인지 아니면 간첩들인지 지금 모여서 말이죠. 되지도 않은 꽥꽥거리는 그런 소리나 내사면서 충신정부 전복하려고 시비 지랄하고 난리잖아요. 그지를 하고 있잖아요. 세금으로. 지금 뭡니까? 저게 왜 돈을 줍니까? 정당 국고보조금 시급하게 완전 없애버리고 선거 공영제도도 없애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금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 유지 비용 혁명적으로 팍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숫자 줄이는 것은 2단계로 접근을 해서 1단계는 일단 비례대표 당장 완전 없애버리고요. 지역구는 2+1 또는 3+1 룰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인구가 줄어든 곳 2개 또는 3개 없애버리고 1개만 남기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 의원 100명 정도 줄여서 200명으로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이 200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헌법 바꿔야죠. 개헌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원 수 한 80명으로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 미국 수준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의원 숫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의원 보좌관도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의원 각종 특권 당연히 없애버려야 하고요. 연봉도 지금 한 4분의 1 토막으로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지출 줄여야 합니다. 한국은. 세 번째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다는 거죠. 공무원 숫자 지금 뭐 한 110만 명이라는데 80만 명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30만 명 수준이면 이게 바로 미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인구 비례당 공무원 수 미국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220명 돌려보내버리고 집으로 보내버리고 80명만 하고요. 이렇게 공무원도 80만 명 돌려보내버리고 회사로 가라 그러고 30만 명만 이렇게 유지를 하면은 그러면 이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략 해마다 한 100조 원 가량이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을 해마다 100조 원을 가령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과학기술 분야 집중 투자할 수 있잖아요. 출산 장려정책 제도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잘리는 공무원들 재훈련시켜서 어디다가 투입할 건가? 가령 요즘 그 조선소 등에서는 사람이 부족해서 해외 인력을 지금 긴급 수입하고 있다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용접일 하게 하죠 뭐. 면부태입니까? 뭐 용접립 공무원보다는 하여튼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다른 데 할 일 있으면 딱 가고 뭐 강제하는 건 아니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하여튼 공무원을 잘라내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얘들이 세금도 내고요. 4대 보험도 저가 내게 하고요. 더 이상 국민들이 골 빠지게 일해서 쓸데없이 남아도는 의원들과 공무원들 80만 명 공무원 연금 내준다고 짜증날 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가령 민폐노총 포함해서 각종 시민단체 퍼주는 세금 싹 없애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세금 도적단체인 가짜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이거 완전 색출해서 처단하고요. 도적질 해간 세금 환수해서
국고로 다시 채워 넣고요. 그래서 더 이상 세금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다섯 번째로 헌법 수호 책무 위반하고 헌법 질서 파괴한 역적단체 저거 헌법 깽판소, 헌법 파괴소, 헌법 개판소 요거 다음 개헌할 때 싹 없애야 되지 않겠나.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늙고 무능하고 부패한 머슴년 놈들입니다. 예? 재판권 남용하는 것은 가장 악질적인 부패 범죄입니다. 예. 예? 세금으로 밥 처먹은 그 아가리로 똥 싸는 소리 더 이상 듣기 싫습니다. 예. 그래서 건물도 흔적도 없이 진짜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완전하게 싹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시민공원이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속이 후련하겠습니다. 요약하면은요,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 더해서 반도체 세계대전이 지금 무제한, 무기한, 무조건 그거 확전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세수 절벽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빚을 더 내지 않고 꼭 필요한 지출을 지속 가능하게 담보하려면은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 낭비적 지출 완전히 없애야 된다. 혁명적으로 이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위에서 이제 정리했다. 뭐 이런 것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